제가 그렇지 않아도 실력을 더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서유리님 영상 다들 보셨죠? 저 완전 뒷팍 죽었잖아요. 제가 성우님처럼 또박또박 목소리를 낼 순 없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스토리 잘 전달해 볼게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소셜미디어 없다는 걸 하나도 상상하기 힘들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스냅챗까지 누구나 SNS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인 2000년대 초반에는 어땠을까요? 사실 그때 이미 10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스페이스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걸 간단히 설명하자면 페이스북이 등장하기도 전에 나온 초창기 SNS예요. 약간 특징이 있다면 단순히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배경음악을 깔고 색깔이나 디자인을 꾸미면서 말 그대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곳이었죠. 10대들은 거기서 친구를 사귀고 또 사진이나 감정을 업로드하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는 공간이 동시에 질투와 갈등을 키우는 무대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비극으로 이어졌죠. 오늘은 언론에서 마이스페이스 살인이라고 불렸던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속 소녀는 19살이던 레이첼 웨이드인데요. 화목한 집에서 자랐고 또 워낙 예쁘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밝게 잘 웃고 어디에서든 주목을 받는 딱 그런 스타일이었죠. 근데 15살 때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냥 외출이 좀 잦아졌다 이 정도였는데요. 점점 갈수록 집에 늦게 들어오고 통금 시간을 어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착하던 딸이 갑자기 달라지니까 좀 혼도 내보고 달래도 봤지만 아이의 반항은 멈추질 않아요. 결국에는 고등학교까지 자퇴해버리고 16살에는 아예 독립을 해버립니다.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해서 돈 벌면서 작은 아파트 얻고 거기서 자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은 언젠간 딸이 다시 돌아오겠지. 우선은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레이첼이 독립을 한 지 2년 정도 지난 2008년, 18살이 된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조슈아 카마초로 21살이던 청년이었습니다. 조슈아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말도 잘했어요. 게다가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까지 있어서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매력이 있던 남자였습니다. 사실 조슈아는 이런 여유로운 태도 덕분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레이첼 역시 그 매력에 푹 빠진 거고요. 그녀는 조슈아와 함께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이첼이 마이스페이스 피드를 둘러보다가 충격적인 게시글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게 한 장의 사진이었는데요. 처음 보는 여자가 내 남자친구 조슈아랑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거기에 멘트는 더 기가 막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 눈에서 내 미래를 볼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커플 같은 분위기죠? 레이첼은 순간 질투심에 휩싸였어요. 사실 그녀도 조슈아가 항상 여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했거든요. 너무나 다정한 남자친구였지만 그게 다른 여자들에게도 다 똑같았던 거예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레이첼은 이 조슈아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모른 척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이 눈에 띈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바람 현장을 눈에서 바로 목격한 거잖아요. 분노한 레이첼이 곧바로 댓글을 달아요. 야, 걔 내 남친인데? 너 진짜 누구냐? 자, 그렇다면 이 조슈아와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바로 사라 루데만이었습니다. 사라는 당시 18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는 평범한 소녀였죠.
어릴 적에 체격이 조금 크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으면서 점점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다고 해요. 화려하게 주목받는 타입은 아니었고 가까운 친구 몇 명과 조용히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죠. 그런 사라 앞에 조슈아가 나타난 겁니다. 그는 항상 사라가 기가 죽을 때마다 야, 넌 정말 특별해. 나는 너랑 있을 때만 제일 나답다고 느껴. 이런 달콤한 말들을 해줬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늘 주눅 들어있던 사라에게 이런 말이 어떤 의미였겠어요. 그녀는 순식간에 조슈아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요. 사라는 원래도 자신을 SNS에서는 드러내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연애에 있어서는 더 솔직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세상에 아주 널리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슈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자주 올리곤 했는데 그 사진을 레이첼이 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두 소녀의 전쟁이 시작돼요. 두 사람은 마이스페이스에 조슈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막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서로를 약올리고 또 조롱했어요. 뒷담화는 기본이고 휴대전화로 직접 욕설이 담긴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시작인 조슈아는 자기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싸우는 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사라와 레이첼 두 사람 모두와 데이트를 즐겼죠. 오히려 대놓고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얘네 다 아는데 어쩔 거냐, 배째라 이거죠. 아마도 이 두 소녀가 자신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자존감이라도 채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슈아는 사라와 레이첼이 서로를 질투하는 모습을 은근히 즐겼다고 해요. 조슈아가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자가 된 그 기분을 마음껏 누리는 사이에 사라와 레이첼의 감정은 점점 더 격해져 가요. 그렇게 그들 싸움은 온라인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사라가 친구들을 다 데리고 레이첼이 일하는 레스토랑을 찾아가더니 일부러 막 소란을 피우고 서빙하던 레이첼에 발을 걸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차를 몰고 멀쩡히 걸어가던 레이첼을 뒤쫓아서 막 일부러 끈적이는 음료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단순히 질투에서 시작된 싸움이 점점 더 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레이첼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그녀는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곤 했는데요.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야, 조슈아는 내 거야. 이 뚱뚱하고 돼지 같은 게. 네가 아무리 난리쳐도 소용없어. 내가 너보다는 10배는 더 이쁘거든. 야, 너 목 베어버린다. 오늘 밤 무조건 너 찾아가서 그냥 끝장내 버릴 거야. 진짜 막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달아요. 마이스페이스에는 서로를 저격한 글과 사진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휴대전화로는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죠. 이제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서로 절대 물러낼 수 없는 정말 전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4월 14일 사건이 발생해요. 사라는 이날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조슈아에게서 오늘 우리 집 올래? 연락이 온 거예요. 사라는 그 말에 곧장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레이첼 아파트를 지나더라고요. 그때 괜히 막 경적을 울리면서 야, 너 내 남자한테서 떨어져! 막 소리를 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조슈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조슈아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이미 술과 대마초에 좀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는 그냥 조슈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신경 쓰진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게임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사라에게는 밤 11시 통금이 있었죠. 슬슬 시간이 늦어지니까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서 딸한테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혼자 아파트에 있었던 레이첼은 조용히 조슈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서로 소홀해진 것 같아서 꼭 대화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남겨둔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창밖에서 요란한 경적이 울려 퍼져요. 야, 내 남자한테서 떨어져! 그 목소리는 바로 사라였죠. 그 순간 레이첼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계속 당해온 괴롭힘들이 한꺼번에 떠올리는 것 같았고, 게다가 요즘 들어서 조슈아가 괜히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 생각까지 겹쳐지니까 사라의 목소리가 마치 방아쇠처럼 레이첼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과 분노를 확 끌어올립니다. 혹시 이 싸움에서 이미 내가 진 건 아닐까?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었죠. 왠지 모를 이 불안함에 결국 전 남자친구 하비에르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라랑 친구들이 또 몰려와서 날 괴롭힐 것 같다고, 무섭다고, 혹시 너네 집에 잠깐 숨어 있을 순 없겠냐 연락을 보냅니다. 하비에르는 별다른 생각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레이첼은 가방을 챙기더니 현관이 아닌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서랍을 열어 스테이크 칼을 가방 속에 넣었죠. 곧 레이첼은 전 남자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심장은 막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가방 속 스테이크 칼은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느껴졌고요. 이제 그만 나 좀 내버려둬. 레이첼은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낯익은 차량 한 대가 다가와요. 사라였습니다. 통금 시간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던 그녀가 하필 이 앞을 지나가다가 레이첼을 본 거예요. 그리곤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막 레이첼한테 다가오는 거죠. 너 지금 조슈아 보러 가지? 야, 걔 내 거라니까?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서로를 향한 질투와 분노가 정말 폭발해버린 거예요. 다가오는 사라에게 레이첼도 지지 않았고 이 짧은 순간에 고함과 욕설이 오가기 시작해요. 두 사람은 머리채를 잡으면서 막 몸싸움을 벌였죠. 그리고 그 난투극 속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리고는 사라가 비틀거리면서 차로 향합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요. 레이첼은 피 묻은 칼을 손에 쥔 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사라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차로 향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마지막 순간 그녀가 누른 번호는 911이 아닌 조슈아였어요. 나 너무 아파. 이게 사라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즉시 레이첼이 범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현장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쪼그려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죠. 경찰은 레이첼을 현장에서 곧장 연행해 갑니다. 한편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조슈아는 사건 직후 잠깐 병원에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라의 아버지가 병원에 달려왔을 때 거기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의사에게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라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조슈아는 정말 사라에게 진심이었을까요? 그리고 레이첼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는 체포된 레이첼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남기지 않았고 당연히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3월 레이첼의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선 레이첼은 끝까지 이건 자기 방어였다라고 주장합니다. 평소 사라와 친구들이 몰려와서 자신을 괴롭히다 보니까 불안감이 계속해서 쌓였다는데요. 게다가 자기보다 훨씬 큰 사라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겁에 질려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레이첼은 키가 약 162cm였던 반면 사라는 180cm에 가까운 큰 체격이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레이첼은 질투심에 눈이 먼 전 여자친구였다라고 규정해요. 그리고 사건 몇 달 전 레이첼이 사라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를 증거로 이렇게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밤 네 목 베어버릴 거다. 이 음성은 법정에 있던 배심원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결론을 내렸죠. 2급 살인의 유죄를 판결했고 레이첼에겐 징역 27년형이 선고돼요. 현재 레이첼은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32년 9월에나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죠. 결국 두 소녀는 한 남자를 두고 목숨과 자유를 잃었습니다. 조슈아라는 사람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실제 조슈아는 재판에서도 레이첼과 사라 모두 그냥 잠자리나 하던 가벼운 사이였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렇게 진지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왜 저랬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대체 이 두 소녀는 뭘 위해서 그렇게 잔혹하게 서로를 증오했던 걸까요? 돌이켜보면 누가 누구를 차지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나를 더 단단하게 지켜줬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또 집착 속에 가둬버렸는지 이게 중요한 거였겠죠. 결국 사라와 레이첼은 선을 넘어버렸고 그 선택이 두 사람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야. 이 소녀의 이름은 미카엘라 콘스탄조. 16살로 미국 네바다주에 사는 고등학생이었어. 학교에서 예쁘기로 유명했다고 해.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 교내 대표 농구팀도 맡고 학교 신문 편집장도 맡고 있을 정도였대. 외모부터 학업 능력 그리고 운동신경까지 말 그대로 엄친 딸이었지. 당연히 눈에 띄는 학생이었었고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매들이랑도 사이가 좋았어. 그러던 2011년 3월 3일 미카엘라가 실종되고 말아. 평소에 학교 끝나고 언니랑 같이 집에 갔다고 해. 하지만 하필 그날 언니가 일이 있던 거야.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에 갔던 거지. 근데 집이랑 학교랑 되게 가까워서 다들 크게 걱정하진 않았었어. 학교 끝나고 친구들한테 내일 보자 인사하고 저녁 5시쯤 교문을 나섰다고 해. 하지만 그게 친구들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지. 딸이 사라진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그녀의 어머니 세실리아. 집에 돌아올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록 연락조차 없는 게 이상했어. 전화를 해도 대답이 없었고 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전화해서 혹시 행방을 아는지 물어봤는데 다들 모른다고만 하더라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곧장 조사가 시작돼. 경찰은 미카엘라가 하교 후 납치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고 마지막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인터뷰했어. 아무래도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거 아니야. 여러 명한테 질문을 했지만 하나같이 똑같이 대답하더라고. 오후 5시 학교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없대. 근데 이때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진술만 다른 거야. 바로 소꿉친구 코디 패든. 그의 증언에 따르면 미카엘라가 학교 앞문에서 남자친구랑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대. 근데 다들 다 뒷문에서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잖아. 너 혼자 뜬금없이 앞문에서 봤다고? 경찰은 사실 코디의 진술이 뭔가 마음에 걸렸지만 우선은 미카엘라를 찾자 싶어서 일단 범인 추적보다는 수색을 이어갔어. 수색도 대규모로 진행됐다고 해. 마을 전체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막까지 수색대를 꾸려서 싹 조사한 거야. 이 수색대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미카엘라의 친구들, 이웃들 할 거 없이 주민들이 전부 나서서 수색을 도왔어.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고 말아. 그러던 3월 5일,
미카엘라가 실종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지. 유타주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사막에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돼. 핏자국과 함께 의심스러운 흙더미가 있는 거야.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는데 그 안에 있던 건 이미 사망한 미카엘라였어. 시신의 모습이 많이 참혹했는데 수많은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특히 얼굴과 목 부분은 더 심각했다고 해. 그리고 결정적인 사인은 이게 말하기도 진짜 끔찍한데 그녀의 목이 잘려져 있었어. 남아있는 흔적을 봐서는 한 번에 절단된 걸로 추측됐고 손은 넥타이로 결박되어 있었는데 이걸로 미루어 봐서는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끌려간 것 같아.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었어. 경찰은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기 위해서 학교 CCTV를 꼼꼼하게 살펴봤지. 근데 여기에 수상한 장면이 찍혀 있는 거야. 그건 미카엘라가 소꿉친구 코디랑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어. 뭐라뭐라 잠깐 대화를 하고 다른 학생들의 증언처럼 학교 뒷문으로 나가는 것 같았거든? 뭐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 근데 잠시 후 코디가 미카엘라를 따라 나가더라. 뭐지? 그럼 처음 코디 증언이랑은 다르잖아. 따로 미카엘라를 따라갔다거나 뭐 만났다거나 그런 말은 일체 없었거든. 그리고 미카엘라의 핸드폰 기록도 알아보는데 솔직히 토미 팬이면 다 알지. 대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 제일 높은 거. 맞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코디. 자, 봐봐. 홀로 다른 목격담, CCTV 속 의문의 행적, 그리고 마지막 통화까지. 이 정황 증거 전부 코디가 범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 와, 근데 얘 이제 딱 잡으면 될 것 같지?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 코디의 부모님은 어땠을까? 당연히 자기 아들이 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도 그렇게 둘이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소꿉친구거든. 서로 얼마나 아끼고 또 친하게 지냈는데 그냥 의도치 않게 어쩌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 같거니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미칼라의 억울함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혹시라도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면 꼭 이야기해달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지. 처음엔 자기도 전혀 모른다고 하다가 부모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무언가를 결심한 듯 털어놓더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거야. 바로 코디 본인이 미카엘라 살인에 가담했다는 것. 그리고 공범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토니 프레토, 코디의 여자친구야. 토니의 이름을 들은 경찰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 코디가 범행을 자백할 때까지 그의 여자친구, 토니를 의심한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 애초에 사건과 연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도 했었었고. 대체 코디는 어째서 소꿉친구이던 미카엘라를 끔찍하게 살해했던 걸까? 그것도 자기 여자친구랑. 미카엘라랑 코디, 이 둘은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좋았어. 부모님끼리도 친해서 다 같이 종종 놀러갈 정도였고. 코디 말에 따르면 미카엘라는 최고의 친구였다고 해. 그녀는 친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 사실 둘이 중학교 때 잠깐 사귄 적이 있기는 한데 오래가진 못했고 금방 다시 친구로 돌아오게 돼. 뭐 헤어지게 된 이유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친구 사이로 잘 지냈었고. 아니 이렇게만 보면 살해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잖아. 하지만 코디와 미카엘라의 관계는 고등학생이 되고 여자친구 토니를 만나면서 완전 변하게 돼. 그러면 토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독실한 모르면고 신자여서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어. 뭐 범죄 기록? 당연히 없었었고 코디랑 토니가 사귀게 되면서 코디가 완전히 여자친구한테 푹 빠져 있었다고 해. 아니 여자친구 따라서 모르문교에 입단할 정도였대. 종교까지 바꾼 거야. 이 두 사람은 빠르게 불타올랐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돼. 아이 근데 누구 맘대로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당연히 부모님들이 반대했었었지. 특히 코디 아버지의 반대가 제일 심했다고 해. 결국 코디는 가출을 했고 여자친구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녀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안 받아줬거든? 근데 자기 딸 좋다고 집 나온 애를 어떻게 그냥 또 쫓아내겠어. 그리고 계속 반대하다가 둘이 같이 멀리 떠나버리거나 가출해버리면 이건 진짜 사고잖아. 결국 코디가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거지. 굳이 따지자면 감시 목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래도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님의 반대 말고는 방해 요소가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사실 토니가 단 한 가지 거슬려 하는 게 있었어.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소꿉친구 미카엘라. 언젠가 미카엘라한테 코디를 뺏길 것 같다고 느꼈었대. 자기보다 예쁘고 인기도 많으니까 좀 자격지심이 있었었나 봐. 이때부터 열등감으로 미카엘라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해. 처음엔 좀 놀리고 그냥 건들고 그 정도였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폭력까지 휘두르는 거야. 언어적으로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도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미카엘라는 자기는 코디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는 그냥 친구라고 그리고 난 남자친구도 있다 라고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토니 귀에는 그런 말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었지. 코디도 항상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 조금이라도 불안해하는 내색을 비추면 자기가 사랑하는 건 토니 너뿐이다. 미카엘라가 아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토니는 바뀌질 않더라고. 근데 이때부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 서로 막 과격하게 마음을 표현하더니 결국 코디가 자기 마음을 증명하겠다면서 소꿉친구 미카엘라를 죽여서 사랑의 증거로 바치겠다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전개야. 와 근데 토니는 이걸 말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히려 막 감동이라고 울먹거리면서 남친 응원하더라. 아니 근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지네끼리 아주 세기의 사랑 중인 거지. 둘은 범죄 계획을 짰고 빠르게 그걸 실행에 옮겼어. 사건 당일 집으로 가려던 미카엘라에게 전화해서 잠깐 만나자고 했고 코디가 드라이브나 가자 이렇게 한 거야. 미카엘라는 당연히 오랜 친구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죽음의 드라이브를 떠나게 돼.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은 토니 얘기를 하다가 다투게 되는데 미카엘라는 코디가 여자친구의 집착으로 점점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코디는 들을 생각도 없고 계속 자기는 토니랑 결혼할 거다 라고만 하는 거야. 당연히 미카엘라는 철 좀 들라고 크게 화냈지. 그러면서 여자친구 토니가 너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면서 헤어지라고 말하게 돼. 혹시 너무 외로워서 그러는 거면 차라리 나랑 만나자 라고 한 거야. 그런데 차 뒷자리에 토니가 숨어서 이 모든 걸 다 듣게 돼.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분노가 치밀었어. 미카엘라가 코디를 꼬셔서 자기한테서 뺏어가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완전 오해한 거야. 이렇게 셋을 태운 차는 외딴 사막에 도착하게 돼. 그리고 이 정신나간 커플은 슬슬 행동을 개시했지. 차를 세우더니 코디가 미카엘라한테 잠깐 내려보라고 했고 그녀는 큰 의심 없이 차에서 내렸어. 그는 차에 내려 뒤돌아 있던 미카엘라 뒤에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갑자기 뒤에서 공격한 거야. 갑작스러운 통증에 미카엘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 그런데 하필 돌부리에 걸려서 머리를 부딪힌 거야. 그 사이에 토니는 삽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 그러더니 충격으로 발작을 일으킨 미카엘라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삽으로 가격하기 시작했지.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하자 끝내 목에 삽을 꽂아 넣었고 결국 그녀의 머리는 잘려서 사망하고 말아. 그리고 이 커플은 시신을 대충 땅에다가 묻고는 자신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미카엘라의 소지품을 모두 챙겨서 현장을 떠났고 마지막으로 유타주에 넘어가서 챙겨왔던 그 소지품을 불태웠다고 해. 이게 코디가 자백한 범행에 대한 모든 이야기야. 결국 코디가 사건에 대해서 모두 진술을 했지?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토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이 상황에 남자친구 면회까지 온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널 항상 그리워할 거야. 너가 감옥에 가더라도 죽을 때까지 너의 곁을 지킬게. 걱정하지 마. 진짜 완전 가증스럽지? 서로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이 또라이 커플은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서로의 등에 칼을 꽂았어. 코디가 토니를 주범으로 몰았잖아? 남자친구의 자백을 들은 토니도 자기는 공범이 맞긴 하지만 사실상 미카엘라를 살해한 건 코디라고 하더라고. 그럼 토니의 증언 한번 들어볼까? 끝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었고 그냥 어쩌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뿐이래. 코디가 혼자 멋대로 미카엘라 납치했다고 하더니 같이 죽이러 가자 자기한테 연락했다는 거야. 그 말에 너무 당황해서 얼떨결에 그의 차에 타고 사막으로 향했지. 미카엘라, 코디 둘이 차에서 내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 안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쿵 하고 큰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미카엘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거야. 그래서 시신을 처리하려고 땅 파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때 미카엘라가 순간 정신을 차렸대. 토니는 자기도 코디한테 살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에 살인에 가담하게 됐다고 해. 남자친구 말에 따라서 미카엘라를 때리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꽉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어. 결정적으로 미카엘라의 목에 삽을 꽂아 넣은 건 코디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사실 사귀는 내내 계속 가스라이팅 당했었고 코디는 맨날 자기를 때려서 자기가 진짜 겁에 질려 있었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카엘라 죽이는데 동조한 거고 자기도 피해자라는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지? 코디와 토니 이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죽일 듯이 싸웠어. 조금이라도 자기 형량 줄이겠다고 서로 물어뜯었던 거지.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야.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언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코디의 증언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 그렇게 토니가 이 사건의 주범이었다고 판단하게 된 거야. 여기에는 토니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미카엘라에 대한 분노와 범행을 계획한 문자 내역이 이걸 뒷받침했어. 결정적으로 토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디가 여자친구 토니를 가스라이팅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었다고 해. 2012년 4월 19일 둘의 재판이 열렸어. 재판 과정에서도 좀 열받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범인들의 부모님이 모두 자기 아이는 이런 잔혹한 짓을 벌일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감싸고 도는 거야. 아니 그럼 이건 누가 저질렀는데? 한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다들 미카엘라에 대한 사과나 미안함은커녕 지 자식들 편들면서 서로 탓하기 바빴던 거야. 이 모습을 전부 지켜본 미카엘라의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용서는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다고 해. 자,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 코디는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토니도 18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돼. 두 사람 모두 자백의 대가로 사형은 피할 수 있었었고 2022년 토니는 첫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다행히 기각됐고 아직까지도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 아끼던 친구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한 미카엘라만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걱정하던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냐.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했던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다음에 꼭 준비해볼게.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